뭐 자네 구족.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봐. 이 카드는 한도도 없는 카드라고. 너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여기 차밖에 하나도 못 사.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20분 정확히 20분 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지원 고객님 명의 끝자리가 8839인 신용카드로 3억 8천만 원의 가승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본인 사용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는 문자에 첨부된 결제 위치를 눌러보았다. 청담동 모독일 명품 자동차 브랜드 전시장. 그 카드는 3년 전 내가 발급받은 가족 카드였다. 실사용자 이름은 강성훈. 나의 전남편.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장 사무적이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싶어서요. 네, 전부 다요. 10장 모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내 담당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와 주셔야겠습니다. 녹음기 챙기시고요. 그들은 이혼이 곧 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이혼은 단지 오늘부터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 3층 조정실 안은 난방이 지나치게 강했다. 건조하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섞인 더운 바람이 머리 위 송풍구에서 훅 쏟아져 내려와 뒷목의 잔머리를 계속해서 간지럽혔다.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게 느껴졌지만 혀로 추이지도 가방에서 립밤을 꺼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무릎 위에 두 손을 포채 가만히 앉아 법원 실무관이 마지막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주기를 기다렸다. 조정실의 테이블은 싸구려 멜라민 합판으로 만든 것이었다. 표면에는 아주 가느다한 흠집 하나가 나 있었는데 그 흠집은 내 쪽에서 시작해 강성훈이 앉은 쪽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그 흠집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틈새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다. 키그레한 먼지 마치 뼈가루 같았다. 서지원 씨 여기 서명해 주세요. 실무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며 다져진 직업적인 온화함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투명한 매니큐어가 발린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서류 하단의 빈칸을 톡톡 두드렸다. 고개를 숙이자 종이에 인쇄된 활자가 눈에 들어왔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상기 합의 내용회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검은색 서명용 펜이 서류 옆에 놓여 있었다. 가정법원 로고가 박힌 플라스틱 몸체가 누게 변색된 그 펜을 얼마나 많은 손들이 거쳐갔을까? 나는 펜을 집어들고 펜촉을 종이 위 2cm 높이에 띄운 채 3초간 멈췄다. 망설인 건 아니었다. 그저 문득 7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이 A4 용지 한 장으로 내 손목이 움직이는 이 짧은 궤적 하나로 압축된다는 사실이 기묘할 정도로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7년 동안 정성껏 고아낸 사골 국물을 하수구에 쏟아버리고는 녹슨 배수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펜을 움직였다. 서지원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나는 늘 그랬다. 서명조차 흘려 쓰지 못하는 성격. 돌아가신 엄마는 늘 나를 모범생 체질이라고 했다. 매사에 규격에 맞춰 살고 절대 선을 넘지 않는 아이. 결혼도 그랬고 인내도 그랬으며 이혼마저도 그랬다. 펜초의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각사각. 마치 겨울바람에 마른 낙엽이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 마지막 획을 긋고 펜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펜이 도르르 구르다 툭 하고 멈추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강성훈을 쳐다보지 않았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이다. 하지만 시야의 가장자리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액정에 푸른 불빛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화면 위를 미끄러졌다. 메시지에 답장을 하는 중이었다. 그 손놀림의 리듬으로 보아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중임이 분명했다. 가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그를 8년 동안 알았고 7년을 함께 살았다. 그의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를 너무나 잘 안다. 저건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만 나오는 반응이다. 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조차 그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강성훈의 정수리 너머 그 옆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나의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 그녀는 나보다 더 꿋꿋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갓 염색한 듯한 머리카락은 5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밤색이었고 뿌리까지 촘촘하게 볶아 풍성하게 부풀려져 있었다. 얼굴에는 공들인 화장이 덮여 있었다. 길게 뺀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그리고 양에 과하게 칠한 블러셔.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마치 화장을 안 하면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풀메이크업을 고수했다. 그녀는 내가 본 적 없는 카멜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기대는 털이 달렸고 어깨선이 딱 떨어지는 옷이었다. 새 옷인 게 분명했다. 들어올 때 백화점 의류 매장 특유의 섬유 냄새가 났으니까 아직 세제 냄새에 덮이지 않은 그 냄새. 그녀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오른손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옆에 놓인 가방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 가방 내가 아는 가방이다. 지난달 내가 그녀를 모시고 신세계 백화점에 갔을 때 그녀는 그 가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격표에는 418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너무 비싸다. 됐다 하며 한숨을 쉬고 돌아섰지만 10걸음도 못 가서 2번이나 뒤를 돌아봤었다. 그때 나는 잠시 고민했다. 사드릴까? 그래도 성훈 씨 어머니고 7년 동안 어머니라 불렀던 분인데 하지만 결국 입을 떼지 못했다. 그달 우리는 아파트 관리비와 성훈 씨의 보험료를 막 내느라 내 월급 통장에 남은 돈이 300만 원 남짓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방이 지금 그녀의 손 닿는 곳에 놓여 있다. 누가 사줬을까?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가죽끈을 얼루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그 손지대는 과시적인 만족감이 되어 있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건 마침내 골치 아픈 짐을 벗어던졌을 때의 홀가분함이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헌 옷을 의류 수거함에 쑤셔넣고 손을 탁탁 털며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그 미소가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7년 동안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친정에 돈이 없다고 싫어했고 내 직업이 번듯하지 않다고 싫어했다. 대기업 기획팀 팀장이라는 내 직함도 그녀의 눈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공무원도 아니니 그저 그런 직업일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씨 집안에 손주를 안겨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를 혐오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가축을 감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내 배를 훑어보며 혀를 찼다. 지원아, 노력을 좀 해봐라. 성훈이도 벌써 35이야. 걔 친구들은 벌써 학부형 소리 듣는데 노력. 그녀의 아들은 결혼 3년 차부터 내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우리는 적어도 6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잤다. 그는 내가 자면서 뒤척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고 내 숨소리가 거슬려 잠을 못 자겠다고 했다. 나중에는 아예 일이 바빠 조용히 쉬고 싶다며 서재에 있는 접이식 소파로 잠자리를 옮겼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단 말인가?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합의서에 서명하셨으므로 조정 절차를 종료합니다. 실무관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끊었다. 그녀는 서류를 탁탁 추려 클립으로 고정했다. 지원 씨, 성훈 씨,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조정조서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겁니다. 최순자의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마치 이 방에 1초라도 더 머물면
부정이 탈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동작이 재빨랐다. 성훈아 가자. 그녀가 아들을 불렀다. 백화점 식당가에서 밥 다 먹었으니 이제 쇼핑하러 가자는 듯한 지극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말투였다. 강성훈의 의자도 움직였다. 그는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일어섰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한 달 전보다 살이 좀 올랐고 턱선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혈색이 좋았다. 피부는 매끈했고 다크서클도 없었다. 최근에 잘 자고 잘 먹고 기분이 좋았다는 증거다. 입술은 윤기가 돌았다. 나는 그가 입술이 자주 트던 것을 기억한다. 남자가 무슨 립밤이냐며 바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입술이 촉촉하다는 건 누군가 그를 챙겨주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 방에 놓인 가구이거나 비니자이거나 이미 흩어져 버린 공기인 것처럼 두 모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을 때리는 소리. 또각또각 최순자의 힐소리가 더 요란했다. 걸음마다 힘이 실려 있어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 같았다. 조정실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방 안에는 나와 실무관 둘만 남았다. 서지원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나치게 상냥한 말투였다. 나는 그 말투를 안다. 불쌍한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전용 말투다. 좀 쉬었다 가시겠어요? 옆 휴게실에 정수기가 있는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조정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강성훈과 최순자는 꽤나 서둘러간 모양이었다. 나라는 짐덩이를 떼어낸 것을 자축하러 가기라도 하는 듯이 복도 바닥은 회백색 대리석이었고 천장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을 반사해 내 눈을 찔렀다. 벽에는 가사 조정 안내, 미성년 자녀 양육권 협의 가이드 같은 안내문이 고딕체로 인쇄되어 붙어 있었다. 나는 그중 어느 것도 잊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내 가방 안에는 3년치 건강검진 결과서, 7년치 은행 거래내어, 결혼기념일 사진들이 담긴 USB 그리고 오늘 아침 무인 택배함에서 찾아온 바디로 한 병이 들어있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산 건데 배송이 보름이나 걸려 이미 겨울이 되어버린 뒤에야 도착한 물건이었다. 이 모든 것들의 무게가 좋게 3kg은 될 것 같았다. 가방을 고쳐매자 어깨끈이 코트의 모직 원단을 파고들었다. 손목시계는 오후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와 강성훈의 결혼 생활은 3시 정각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17분, 7년이라는 시간을 17분과 맞바꿨다. 이 계산이 맞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지하 주차장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서울의 11월은 이미 완연한 겨울이었다. 주차장 입구로 찬바람이 밀려 들어와 거리의 매연과 낙엽 썩는 냄새를 함께 몰고 왔다. 나는 코트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다. 시멘트 바닥 위로 내 구두 소리가 급하게 울렸다. 내 차는 지하 2층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다. 5년 된 국산 준중형 세단. 은회색의 평범한 모델이라 벤츠와 BMW, 아우디가 즈라니 주차장에서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이 차는 결혼 2년 차에 내 적금을 깨서 계약금을 걸고 매달 월급에서 할부금을 갚아 작년에야 온전히 내 것이 된 차였다. 리모컨 키를 누르자 차 라이트가 2번 깜빡였다. 어두운 주차장 안에서 마치 피곤한 두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았다.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조수석에 가방을 던져 놓았다. 가죽 시트는 이미 내 등 모양에 맞춰 변형되어 있었다. 핸들을 잡았다. 손바닥에 닿는 낡아서 번들거리는 가죽 커버의 감촉. 문득이 세상에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것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는 강성훈과 공동명의 대출을 받았기에 나누기 복잡해서 그냥 그에게 넘겼다. 가전과 가구는 혼수 때 해온 거라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마저 그 집에 두고 왔다.
최순자가 강신의 고향이라며 못 데려가게 했으니까. 내가 챙겨 나온 건 내 옷, 화장품, 책 몇 권뿐이었다. 이 차는 내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시트 등받이에 머리를 기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 안에서는 에어컨 필터를 갈지 않아 나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리고 지난주 조수석 매트에 쏟았던 아메리카노 냄새도 섞여 있었다. 그때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고 휴지로 대충 문질렀더니 짙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해방감을 느껴야 할까? 모르겠다. 그저 피곤할 뿐이다. 뼈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피로감이 납덩이처럼 사지와 가슴을 짓눌렀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강성훈의 아침밥을 차렸다. 10번 중 8번은 거르는데도 말이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다. 10번 중 9번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데도 주말이면 최순자를 모시고 찜질방에 가서 가방을 들어주고 등을 밀어주고 옆집 김 여사가 새로 산 밍크 코트가 자기 것보다 비싸다는 불평을 들어줘야 했다. 명절이면 전날 밤부터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손목이 시큰거릴 때까지 전을 부치고 증기에 눈이 충혈될 때까지 탐국을 끓였다. 그동안 강성훈은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는 제사상 앞에서 절 3번만 하면 끝이었다. 7년 나는 투명 인간처럼 파출부처럼 불평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가사 도우미 로봇처럼 살았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 눈시울이 시큰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래됐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더라? 3년 전 병원에서 4번째 인공수정 실패 통보를 받고 날 밤이었던 것 같다. 거실 바닥에 앉아 혼자 1시간을 울었다. 그때 강성훈은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 2시에 들어와서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이 왜 그렇게 부었냐고 묻길래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했더니 그는 능하고는 빵만 씹었다. 그 후로는 울지 않았다. 누구 보라고 울겠는가. 시동을 걸려고 키에 손을 뻗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며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눌렀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서지원 고객님 명의 끝자리가 8826인 카드로 2024년 11월 13일 15시 22분에 BM 전시장 청담점에서 3억 8천만 원의 가승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즉시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3억 8천만. 나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시장 독일 명품 전시장이다. 청담점이면 서울에서 제일 큰 플래그십 스토어다. 15시 22분. 그 시간은 나는 반사적으로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은 15시 28분. 그러니까 불과 6분 전 누군가가 내 신용카드로 최고급 외제차 매장에서 3억 8천만 원을 긁으려 했다는 거다. 그 시각 6분 전에 나는 가정법원 3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전시장에 간 적이 없다. 결제를 승인한 적도 없다. 심지어 그 카드는 내 지갑에 있지도 않다. 그건 한도가 매우 높은 블랙 등급의 카드라 평소에는 쓰지 않고 집 앞 깊숙이 넣어 두었던 것이다. 아니, 그 집 서랍에 넣어 두었지? 내가 짐을 싸서 나온 그 집은 강성훈 혼자 살고 있는 그 집.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카드사 앱을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끝자리가 8826인 카드의 이용 내역 페이지로 들어갔다. 로딩 화면이 3초간 돌더니 긴 결제 내역 리스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다. 11월 2일 오호산 오조리원 분당점 예약금 5천만 원, 10월 28일 오호산 부인과 강남점 진료비 38만 원, 10월 25일 오후 유화용품 가로수점 215만 원.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9월, 5, 8월, 7월, 6개월 매달 적게는 10여 건, 많게는 30여 건이 결제 내역이 있었다. 전부 최고급 백화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에스테틱 명품이었다.
대충 합산해봐도 총액이 최소 1억 원은 넘을 것 같았다. 휴대폰 화면이 흐릿해졌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뒤통수가 시트에 쿵쿵 부딪힐 정도로 웃었다.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유아용품 나와 강성훈은 결혼 7년 동안 아이를 가진 적이 없다. 내가 불임인 게 아니었다. 3년 전 검사에서 의사는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배란도 정상이고 나팔관도 깨끗하다고.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에게 있었다. 정자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의사는 담배와 술을 끊고 몸 관리를 하거나 인공수정을 시도해 보자고 했다. 그는 거부했다. 쪽 팔린다고 했다. 검사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며 자기 몸은 건강하다고 펄펄 뛰었다. 우리는 4번의 인공수정을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다. 매번 의사는 정자의 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 그때마다 그는 돌팔이 의사라며 병원을 뒤집어 놓을 듯 화를 냈다. 나중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말했다. 됐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 이게 팔자인가 보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도 나처럼 체념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산후조리원 예약금 5천만 원 누구지? 산부인과 이화용품 누가 임신을 한 건데. 눈을 감자 아까 조정실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리던 강성훈. 그 은밀하고 행복한 미소.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휴대폰을에 힘이 들어갔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의 결제 내역들은 여전히 10억에 빛나고 있었다. 이 돈들 전부 내 카드에서 빠져나간 거다. 그 카드의 본인 회원은 나다. 한도도 내 신용으로 나온 거고 결제 대금도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하지만 가족 카드는 기억이 났다. 결혼 2년 차에 강성훈이 자기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한도 높은 카드가 안 나온다며 내 명의로 가족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러자 최순자도 장 볼 때 편하게 쓰기 하나 달라고 했다. 나는 그것도 알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강성훈은 회사 동료가 법인 카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름만 빌려달라며 나는 총 10장의 가족 카드를 발급해줬다. 10장. 전부 내 메인 카드에 묶여있는 것들이다. 최종 상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휴대폰을 무릎에 엎어놓고 고개를 젖혔다. 천장에 달린 꺼진 실내등이 보였다. 회색 플라스틱 커버 위에 뽀얗게 앉은 먼지가 마치 감겨있는 눈처럼 보였다. 참틈새로 주차장에 찬바람이 스며들어와 발목을 찔렀다. 얼음 바늘 같았다. 결혼 전 엄마가 내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원아, 넌 너무 착해서 탈리야. 남의 집에 시집가면 너 자신부터 챙겨야 해, 알았지? 그때 나는 말했다. 엄마 성훈 씨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개월 뒤 엄마는 돌아가셨다. 위암 말기. 발견하고 떠나시기까지 고작 57일 걸렸다. 엄마는 끝내 결혼식에 오지 못했다. 결혼식 날 최순자는 내내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다며 투덜거렸다. 사돈댁이 너무 썰렁해서 폼이 안 나네. 우리 성훈이가 손해보는 장사했어. 나는 식장에서 활짝 웃었다. 술을 따를 때 손이 떨렸고 구두 때문에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터졌지만 계속 웃었다. 7년이었다. 7년을 웃었고 7년을 참았고 7년을 통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다. 이제야 통각이 돌아왔다. 나는 강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5번 길게 울렸다. 한 번 울릴 때마다 무딘으로 신경을 긁는 것 같았다. 6번째 신호가 가다가 뚝 끊기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강성훈의 목소리.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고 조금 숨이 차 있었다.
격한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넓은 곳을 많이 걸어 다닌 사람처럼. 수화기 너머의 배경음이 소란스러웠다. 음악 소리가 들렸다. 고급 매장에서 틀어놓는 부드러운 재즈. 피아노와 색소폰 선율이 끈적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말소리가 들렸다. 싹싹한 남자의 목소리 아마 딜러일 것이다. 강 선생님, 이 화이트 모델은 올해 한정판이라 전국에 36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콧소리가 잔뜩 섞인 설탕물에 절린 솜사탕처럼 눅눅하고 달짝지근한 목소리. 성훈 오빠, 나 저 하얀 거 갖고 싶어. 나는 휴대폰을 으스러져라 쥐었다. 강성훈은 그제야 전화가 연결된 걸 깨달은 듯 목소리를 낮추며 경계했다.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서지원. 그의 말투가 급격히 날카로워졌다.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또 뭐 때문에 전화질이야?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사포처럼 거칠었다. 아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조차 낯설 만큼. 마치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물처럼 온도도 파동도 없었다. 그냥 알려주려고. 방금 결제 알림 문자가 와서 전화기 저편이 2초간 침묵했다. 그 2초 동안 배경음인 재즈 음악이 바뀌어 경쾌한 트럼펫 독주곡이 흘러나왔다. 아, 그게 강성훈이 입을 뗐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특유의 톤이었다. 톤이 살짝 올라가고 말이 빨라지고 말끝이 흐려지는 것, 그거 어머니가 뭐 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가 급조해낼 거짓말, 그 허술한 변명, 그 뻔뻔한 말투. 집안 행사했을 거야? 별거 아닌데 왜 유난이야? 넌 왜 그렇게 계산적이니?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이제 지긋지긋했다. 충분히 들었다. 지난 7년으로 충분했다. 나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날 때까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입술이 찢어질 듯 말라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무서울 정도로 명료했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모장 앱을 켰다. 새 문서를 만들었다. 가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증거 리스트 그리고 카드사 앱으로 돌아가 캡처를 시작했다. 10장, 20장, 30장. 오늘 오후 3억 8천만 원짜리 가승인 건부터 시작해 6개월 전 내역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모든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날짜, 시간, 상호명, 금액, 거래, 유형 모든 게 선명하게 박제되었다. 총 72장의 스크린샷이 모든 걸 마친 뒤 시간을 확인했다. 15시 47분. 그 결제 문자를 받은 지 25분이 지났다. 그 25분 동안 나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증거를 수집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피로 전화를 걸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1837번상 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쓰는 정제된 톤으로 말했다. 서지원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3425고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회입니다. 서지원 고객님. 현재 고객님 명의로 총 10장의 가족 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전부 정지하시는 건 맞습니까? 네, 10장 다요. 전부 정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분실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도난 아닙니다. 그네 글자를 말할 때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현재 메인 카드로 3억 8천만 원의 가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은 BM 전시장 청담점이고요. 이 거래 본인이 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승인한 적 없습니다. 진행 중인 가승인 건도 전부 취소하고 지급 정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가족 카드는 분실 신고 접수되었고 가승인 건은 승인 거절 처리되었습니다. 추후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를 끊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주차장 구석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멀리서 누군가가 시동을 거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정면의 회색 시멘트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색바른 부동산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햇살 쏟아지는 거실에서 웃고 있는 새 가족의 사진. 그 옆에는 행복한 우리 집 여기서 시작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픽 웃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기어를 후진해 놓고 차를 뺐다. 지하 주차장의 나선형 통로를 빙글빙글 돌아 지상으로 올라갔다. 11월의 태양이 뉘어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주차장 출구로 쏟아져 들어와 눈을 찌푸리게 했다. 법원을 빠져나와 강남대로의 차들 틈에 섞여들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라 차는 잘 빠졌다. 창문을 닫아 노아 바깥은 들리지 않았고 히터 소리만 낮게 우문거렸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일징일징 끊임없이 울렸다. 마치 다급한 심장 박동처럼 보지 않았다. 누구인지 뻔하니까. 청담동의 독일차 전시장은 3층짜리 단독 건물로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느즈의 석양을 받아 번쩍거리고 있을 것이다. 입구에는 갓 세차를 마친 새 차들이 광을 내면서 있을 테고 나는 그곳의 풍경을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오직 휴대폰 화면에 뜬 주소이다. 청담동 5호로 5번지.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문자들과 부재중 전화들. 법원에서 자취방까지 오는 40분 동안 내 휴대폰은 37번 진동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앞만 보고 운전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자취방 건물 앞 도로변 주차 라인에 차를 대고 시동을 껐다. 그제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구재중 전화 7통. 전부 강성훈이었다. 그리고 2개의 번호로부터 문자 폭탄이 와 있었다. 첫 번째 번호는 최순자였다. 서지원, 너 미쳤니? 당장 카드 풀어. 우리 식구들 밖에서 개망신 줄일 있어?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 우리 아들 강씨 집안 독자야? 내가 감히 애한테 이래? 서지원 전화 받아. 너 가만 안 둬 의독한 같으니라고. 문자마다 느낌표가 가득했다. 마치 손가락으로 액정을 뚫어버릴 기세로 찍어 누른 것 같았다. 두 번째 번호는 강성훈이었다. 그의 문자는 조금 더 차분했지만 협박의 뉘앙스가 짙었다. 서지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잘 생각해. 이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복하면 재미없어. 당장 카드 원상 복구시켜.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나 아는 사람 많아? 법적으로 가면 내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세 번째 번호.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다. 그 번호로 온 문자는 딱 한 통이었다. 내 뱃속에 있는 게 강신의 핏줄인데 언니 정말 너무 하시네요. 나는 그 마지막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강신의 핏줄.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했다. 마치 강신의 핏줄이라는 게 프리패스라도 되는 것처럼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전처인 내가 알아서 길을 비키고 입을 다물고 내 돈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성지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이 세 사람이 보낸 모든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했다. 그리고 주소록을 열어 이름을 검색했다. 김유진.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지원아 유진이의 목소리는 대학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시원시원했다. 약간 쉰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 우리는 법대 동기였다.
그녀는 졸업 후 검찰청에서 3년 일하다가 로펌으로 옮겼고 지금은 경제범죄 전담 파트너 변호사다. 유진아. 나는 크게 숨을 한 번 골랐다. 내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단박에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 생겼어? 나 오늘 오후에 강성훈이랑 협의 이혼 맞췄어. 아,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고생했어. 지원아. 술 한잔 할까?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나는 말을 끊었다.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지난 반년 동안 도용당했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피해. 금액이 1억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3억 8천만 원짜리 미수 거래도 있었고 수학이 넘어가 3초간 조용해졌다. 지원아. 유진이의 목소리가 아주 진지해졌다. 도용당했다는 거 범인이 누군데? 내 전남편 강성훈. 그리고 그 어머니 잠시 뜸을 들렸다. 그리고 김민정이라는 여자 강성훈의 내연녀 같은데 지금 임신 중이야. 증거 있어? 6개월치 결제 내어 캡처해뒀어. 전부 백화점 명품, 미출슐랭 식당, 산부인과 유아용품점, 산후조리원이야. 그리고 걔들이 나한테 카드 썼다고 인정하는 문자 내용도 있고. 지원아 잘 들어. 유진이의 말이 빨라졌다. 이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야. 서명 위조, 카드 부정 사용. 이거 사기죄랑 사문서 위조죄야. 피해 금액이 진짜 1억 넘어가면 특경법 적용돼서 가중처벌도 가능해. 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원한다면 유진이가 계속 말했다. 바로 형사 고소 진행할 수 있어? 고소장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 착수할 거고 은행 기록이랑 CCTV 통화 내역 다 털 수 있어. 지원아 할래. 휴대폰을 순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다. 가로등이 켜지고 내가 사는 낡은 아파트 외벽 위로 누런 불빛이 쏟아졌다.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간 벽이 마치 노인의 주름살처럼 보였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계란을 부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나 매운 양파에 눈물이 나면 소매로 훔치고 다시 칼질을 했다.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도 강성훈이 아무렇게나 벗어서 던진 옷과 양말을 주워야 했다. 색깔별로 분류해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비로소 파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다. 최순자가 집에 올 때면 손가락으로 TV 장식장과 테이블 모서리를 훑며 먼지 검사를 했다. 먼지가 묻어나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지원아, 넌 어째 살림이 모양이니? 치듯. 명절이면 하루 종일 시댁 부엌에 서서 고기를 다지고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라도 흐르는 물에 대충 식히고 다시 일을 했다. 그동안 강성훈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를 보며 술을 마시고 낄낄대다가 가끔 소리쳤다. 지원아, 밥 아직 멀었어. 세 번째 인공수정에 실패한 날 밤 나는 마취 기운에 온몸이 늘어진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강성훈은 옆 의자에 앉아 게임만 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보호자분 주무시고 가실 거냐고 묻자 그는 내일 아침 회의가 있어서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로가 버렸다. 낯선 병실에 나 혼자 남겨두고 7년 나는 7년을 참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 돈으로 내연녀에게 차를 사주고 명품백을 사주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줬다. 심지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지원아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낯설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고소할게. 다음 날 오후 나와 김유진 변호사는 은행 본점 VIP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점자는 인테리어의 회의실이었다. 회색 벨벳 소파 유리 탁자 벽에 걸린 추상화 몇 점 탁자 위에는 갓 내린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고 쌉싸름한 커피 향이 온풍기 바람을 타고 퍼졌다. 은행 지점장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완벽하게 매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넘긴 모습이었다. 그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은색 노트북으로 내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있었다. 화면이 그쪽을 향해 있어 나는 그의 안경 렌즈에 비치는 데이터의 흐름만 볼 수 있었다. 서지원 고객님. 지점장의 말투에는 금융인 특유의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고객님 명의 메인 카드 끝자리 8826번의 변경 이력 전체입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표를 들여다봤다. 변경 유형, 변경 일자, 변경 내용, 신청인 서명, 본인 확인 방식, 모든 칸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내 시선이 한 줄에 멈췄다. 변경 유형 1회 결제 한도 상향 변경 일자 2024년 8월 16일 변경 내용 1회 결제 한도 500만원 5억 원으로 상향 신청인 서명 서지원. 나는 그 서명을 10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내 글씨체가 아니었다.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한 누가 봐도 조잡하게 위조된 서명이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유진이가 옆에서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시죠. 지점장이 트랙패드를 조작했다. 해당 한도 상향권에 대한 녹취 파일입니다. 규정상 메인 카드 소유주가 고액으로 한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유선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먼저 상담원의 목소리. 본인 서지원 고객님 맞으십니까?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맞아요.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보다 반톤 정도 높았고 말끝이 살짝 올라갔으며 맞아요 할 때 속도가 빨라졌다. 20대 만나야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35이다. 제 목소리가 아니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보았다. 이 전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지원 고객님. 그가 안경을 추어 올렸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객님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고 저희 은행을 속여 불법으로 한도를 상향했다는 뜻이군요. 이건 매우 심각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말을 잘랐다. 말투가 단호했다. 이 통화 발신 번호랑이 카드와 관련된 모든 텔레마케팅 녹취 기록 확보해 주세요. 서면으로 출력해 주시고요. 증거로 쓸 겁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출력하러 일어섰다. 나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식어가는 아메리카노를 내려다 보았다. 커피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생겨 천장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다. 전화기 속에 그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다. 네, 맞아요. 하던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 콧소리가 섞인 설탕물에 절인 솜사탕처럼 눅눅하던 그 목소리. 성훈 오빠, 나 저 하얀 거 갖고 싶어. 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너였구나. 48시간 후 성문 분석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나는 유진이네 로펌 회의실에 앉아 페이지짜리 감정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포먼트 구조, 기본 주파수 분포, 성도 특성 변수 같은 전문 용어들이 난무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적힌 결론만큼은 명확했다. 결론, 표본 A 은행 전화 녹취와 표본 B 서원님의 음성 샘플의 종합 일치율은 23%임. 두 표본은 명백히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나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은 유진이는 다른 서류 뭉치를 훑어보고 있었다. 은행에서 넘겨받은 모든 전화인 통화 기록들이었다. 지원아 고개를 든 유진이의 눈에서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사냥꾼 같은 정교하고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 전화 8월 16일 오전 10시 23분에 은행 고객센터로 걸려왔어. 8월 16일은 이유진이가 종이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그날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좀 봐.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광화물산 2024년 3분기 경영전략회의라는 제목이 찍힌 회의 참석자 명단 사본이었다. 40분명이 넘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내 이름은 7번째 줄에 있었다. 기획실장 서지원 기억이 났다. 그날은 회사의 분기별 대형 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나는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120페이지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라 목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었다. 중간에 쉰 건 딱 2번 화장실 갈 때와 물 마실 때뿐이었다. 그날 오전 10시 23분 나는 빈 프로젝터 스크린 앞에 서서 회사 핵심 인력 40명을 상대로 3분기 시장 분석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내가 그 시간에 은행에 전화를 걸어내 맞아요라고 말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참석 명단 말고도 유진이가 말을 이었다. 회사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어. 대회의 실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전 과정이 녹화됐을 거야. 필요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화를 건 발신 번호는 이미 찾았어. 유진이가 앞에 놓인 파일을 덮었다. 번호 명의자 김민정.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김민정.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자 혀끝에 닿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날카로웠다. 지원아 유진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우리 사무장이 좀 더 파봤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야? 지난 6개월 동안 고액 결제와 관련된 전화 승인 내역을 보니까 발신 번호가 전부 김민정 명의 휴대폰이더라. 전부 더 기가 막힌 건 유진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50만 원짜리 결제건이 하나 있는데 품목이 김산부 종합 비타민이야. 근데 배송지 메모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녀가 손가락으로 주소를 가리켰다. 저 주소 김민정 집이야. 나는 그 주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순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졌다. 배가 부른 젊은 여자가 헐렁한 홈웨어를 입고 소파에 앉아 택배 상자를 뜯는 모습. 상자에서 김산부 전용이라고 적힌 분홍색 비타민 통을 꺼내는 모습. 그 비타민을 산돋는 내 카드에서 빠져나갔다.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서류를 응시하며 관자놀이 혈관이 펄떡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원아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어깨에 걸쳤다. 가자. 강남경찰서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민원실은 1층에 있었다. 길쭉한 형태의 방안은 창백한 형광 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싸구려 믹스커피의 달짝지근하고 엉한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우리를 맡은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 형사였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패딩 조끼를 입은 그는 며칠째 야근이라도 한 듯 눈이 괭했다. 그는 내가 건넨 두툼한 증거 서류 뭉치를 보더니 또 귀찮은 사건 하나 왔네 하던 건성인 표정에서 점차 잠깐 이거 사이즈가 좀 큰데 하는 표정으로 미관을 좁혔다. 그러니까 박 형사가 고개를 들어 확인하듯 물었다. 전 남편이랑 내연녀가 선생님 신용카드로 선생님 몰래 1억 넘게 썼다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1억 2천만 원이고 3억 8천만 원짜리 미수거래도 하나 있습니다. 박 형사는 다시 고개를 숙여 증거들을 넘겨보았다. 결제 내역 캡처 성문 분석 결과서, 은행 전화 녹취 기록 통화 발신 자명의 조회 결과, 회사회의 참석 명단과 CCTV 자료. 그는 꼼꼼하게 페이지마다 10여 초씩 머무르며 서류를 읽었다. 옆에 앉은 유진이가 덧붙였다. 강성훈, 최순자, 김민정 세 사람은 사문서 위조,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사기,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제231조 사운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들어 유진이를 쳐다봤다. 혹시 직업이 김유진입니다. 법무법인 우주 파트너 변호사고요. 유진이가 명함을 건넸다. 서지원시 법률 대리인입니다. 박 형사는 명함을 힐끗 보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다.
표정이 훨씬 진지해졌다. 그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서랍에서 빈 진술 줘서 용지를 꺼냈다. 사건 경하게 진술해 주시죠. 나는 입을 열었다. 결혼 생활부터 시작했다. 가족 카드를 발급해준 경, 7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 당일 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내가 뱉는 말은 전부 사실이었다. 과장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육하원 측에 따라 마치 회사 업무 보고를 하듯 명료하게 진술했다. 박 형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펜을 놀렸다. 종이 위에서 볼펜똥이 뭉개지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저는 어떤 고액 결제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화 제가 건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박 형사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복잡 미묘한 눈빛이었다. 서지원 씨 그가 물었다. 전 남편분 가족들은 정말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답니까? 나는 2초 정도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마도요. 제가 예전처럼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줘서 뭉치를 탁탁 정리했다. 입건해서 수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증거원본 잘 보관하시고요. 전화 잘 받으시고요. 그가 일어나서 옆에 있던 젊은 형사에게 조서를 넘기며 무언가 작게 지시했다. 젊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서지원 씨 박 형사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나를 보았다. 피해 금액도 크고 명예 도용 증거도 확실하니까 유인 수사를 좀 해보죠. 유인 수사요. 내일 그가 설명했다.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은행이랑 얘기해서 그 카드를 일시적으로 정상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거래가 저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게 할 겁니다. 놈들이 다시 그 카드로 큰 건을 긁으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덮칠 겁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증거도 빼박이고 깔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거들놓고 강성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겠다는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하겠습니다. 그 후 이틀은 고요했다. 나는 자취방에서 지냈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3층에 있는 35제M짜리 작은 원룸이었다. 월세 65만 원 북향이라 햇빛이 들지 않아 사계절 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부엌에는 인덕션 하나와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고 화장실 샤워기에서는 물이 뚝뚝 샜다. 밤이면 위층에서 쿵쿵하고 목탁 두드리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인덕션에 우유를 데우고 마트 마감 세일 때 산식빵 2조각을 먹은 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저녁 7시에 퇴근하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샐러드를 사와 저녁을 때웠다. 씻고 누워 휴대폰을 좀 보다가 11시에 잠들었다. 휴대폰에는 유진이가 만든 단톡방이 하나 있었다. 유진이와 나 그리고 경찰 쪽 연락을 담당하는 어소 변호사가 있는 방이었다. 매일 오후 어소 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올렸다. 박 형사님 연락 왔습니다. 카드 정상화됐고 모니터링 중이랍니다.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니 큰 건 터뜨리려면 주말 앞두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기 할 정도로 차분함을 느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정의 구현, 처벌 아니면 그저 그들이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하며 살았다. 참고 이해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가사를 도맡고 내 취미와 친구들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았다. 당시 집안의 그림자로 부속품으로 언제든 내다버려도 되는 값싼 헌 물건처럼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 형사였다. 서지원 씨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묻어 있었다. 놈들이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반박자 빠르게 뛰었다. 어디니까?
역시 거기네요. 청담동 BM 전시장 박 형사가 말했다. 방금 강성훈이 그 카드로 3억 6천만 원 가승인 요청 넣었습니다. 또 차를 사러 간 건가요? 네, 오딜러 쪽에는 이미 협주 구해놨으니까 결제 승인 것처럼 연기할 겁니다. 저희 형사들 잠복 들어갔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혹시 현장 보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망설임은 없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원들에게 개인적인 급한 용무가 있어서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다. 회사에서 청담동까지 택시로 20분 거리였다. 11월의 서울은 쌀쌀했다. 가로수의 은행잎들은 거의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회색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택시 히터는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기사님은 주식 시황을 분석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다. 중년 남자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명품관 간판, 고급 레스토랑 입구, 명품 코트를 입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여자들. 청담동. 서울에서 돈 냄새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곳, 강성훈과 결혼했을 때 우리도 가끔 이곳에 왔었다. 그는 차를 좋아해서 지나갈 때마다 꼭 전시장에 들러 앉아보고 만져보고 가격을 물어보곤 했다. 그러고는 늘 고개를 저으며 너무 비싸다. 나중에 사자라고 했다. 나중에 그의 나중에가 왔다. 단지 그 차에 타는 사람이 내가 아닐 뿐이다. 택시가 전시장 맞은편 골목에 섰다. 요금을 내고 차 문을 열자 찬바람이 후기쳤다. 전시장은 길 건너편에 있었다. 3층 높이의 통이 건물이 늦가을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다. 유리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보였고 그 아래 매끈한 새 차들이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길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있었다. 야외 테라스에 철제 테이블이 놓인 곳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킨 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는 전시장 정문이 환히 보였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기다렸다. 오후 3시 17분 전시장 문이 열리고 6명이 들어갔다. 사복 차림이었다. 남녀가 섞여 있고 나이대도 다양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 백팩을 맨 사람. 겉보기엔 평범한 행인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사들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허리를 꼿이 세웠다. 눈을 깜박이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전시장 유리문을 응시했다. 그 후 15분 동안 전시장은 평온해 보였다. 유리병 너머로 딜러가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 누군가 검은 세단 운전석에 앉아보는 모습, 카탈로그를 넘기는 모습이 보였다. 장성훈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나는 차잔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오후 3시 32분. 전시장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복 형사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전시장 안쪽 하얀 스포츠카가 세워진 곳이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두꺼운 유리벽 너머인데도 그 비명은 선명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통유리 창 앞으로 다가갔다. 보였다. 형사들이 하얀 스포츠카를 에워싸고 있었다. 배가 남산만한 젊은 여자가 차에서 부축받아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배를 감싸 쥐고 있었다. 화장이 눈물에 번져 얼굴에 검은 줄이 2개나 그어져 있었다. 내전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도 보였다. 풀메이크업에 카멜색 코트 418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든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형사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허공에 발길질을 해댔다.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날아가고 살색 스타킹을 쉬는 발목이 훤히 드러났다. 그녀의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사람 잘못 봤어.
이거 오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따위의 말을 하고 있을 게 뻔했다. 그리고 강성훈이 보였다. 그는 하얀 스포츠카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굴은 픽이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뻐끔거렸다. 마치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 같았다. 형사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은색 수갑을 꺼냈다. 전시장 조명을 받아 금속이 번쩍였다. 장성분의 다리가 풀렸다. 정말로 무너져 내렸다. 무릎이 꺾이며 몸이 바닥으로 꺼지려는 걸 옆에 있던 형사가 낙채듯 붙잡았다. 두 형사가 그를 양쪽에서 끼고 전시장 입구 쪽으로 질질 끌고 나왔다. 그의 다리는 힘없이 끌려왔고 구두 뒤축이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전시장 입구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손님들, 직원들, 지나가던 행인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전시장 앞에 하얀색 승합차 한 대가 섰다. 문이 열렸다. 임신 6개월의 김민정이 먼저 차에 태워졌다. 그녀는 콧물과 눈물로 번벅이 된 얼굴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입모양을 보니 나 임산부예요. 이러면 안 돼요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다음은 최순자였다. 형사들에게 들려 차에 구겨 넣어지면서도 그녀는 악착같이 버텼다. 418만 원짜리 가방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부풀려 세팅한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땀과 눈물로 화장이 얼룩덜룩해진 그녀의 얼굴은 기괴했다. 차문 안으로 밀려 들어가던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전시장 밖을 쏘아봤다. 그녀가 나를 봤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똑똑히 보았다. 공포, 분노,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붕괴 직전의 관광기. 그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내 앞에서는 늘 고상하고 콧대 놓고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지금 그녀는 털 뽑힌 닭처럼 초라하게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다. 마지막은 강성훈이었다. 형사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질질 끌려 나오던 그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십 미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봤다. 이 모든 게 내가 한진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카페 유리창 앞에 서서 완전히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준 채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 보았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나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낡고 버려진 물건을 보듯이 그의 입술이 달거렸다. 뭔가 외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들리지 않았다. 이내 그가 차 안으로 밀어넣어졌다. 문이 닫혔다. 승합차가 출발해 청담동의 차량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전시장 앞에 인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 액정을 확인하며 방금 찍은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나는 2분 정도 더 그 자리에서 있었다. 그러고는 자리로 돌아와 차가게 식은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들이켰다. 커피는 썼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쓴맛이 묘하게 시원했다. 그날 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이런 제목이 떴다. 청담동 외제차 전시장 일가족 체포 현장 영상. 나는 자취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기사를 훑어봤다.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화질은 좋지 않았다. 지나가던 행인이 휴대폰으로 급하게 찍은 듯 화면이 흔들렸지만 배부른 여자가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과 카멜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발광하는 모습은 똑똑히 찍혀 있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 촬영 아님? 저 전시장 차값만 3억 할 텐데. 임산부는 또 누구야? 신상하는 사람. 남자 얼굴 봐라. 송장 치르는 줄 사기야. 도용이야.
내 막 아는 사람 썰 좀 풀어봐. 나는 잠시 댓글을 읽다가 눈이 뻑뻑해져 화면을 껐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위층에서 또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천장을 울리는 규칙적인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게 잤다. 그 후의 날들은 정교한 기계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갔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 형사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알려주었다. 나는 회사 회의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업무 미팅을 하듯 수첩에 꼼꼼히 내용을 받아 적었다. 강성훈은 유치장에 같은 지 일주일 동안 버텼다. 처음에는 부부 공동 재산인 줄 알았다. 가장으로서 쓸 권리가 있다. 직원 집안일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은행 녹취 파일, 성문 분석 결과, 통화 내역 조회, 회사회의 참석 명단과 CCTV 영상 모든 증거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고액 결제들은 내가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 결정타는 한도 상향 신청서였다. 비뚤하게 적힌 서지원이라는 서명은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의 것이 아니므로 판명났다. 누가 썼을까? 최순자였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모든 걸 불었다. 내가 흉내냈어요. 조사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평소에 기세 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쾌한 눈으로 쉰 목소리를 냈다. 성훈이가 민정이 뭐 사줘야 하는데 한도가 모자한다고 엄마가 대신 좀 써달라고 해서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서 내용을 보니 그녀가 아들과 김민정을 철저하게 팔아넘긴 건 확실했다. 그 전화는 내가 안 걸었어요. 민정이가 걸었지? 성훈이가 옆에서 시키는 대로 말한 거예요? 나는 걔들이 뭘 샀는지 몰라요. 다 성은이가 한 거지. 나는 그냥 이름만 대신 써준 거예요. 억울해요. 그녀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모든 책임을 아들과 내연녀에게 떠넘겼다. 그게 내 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었다. 위기의 순간에는 친아들조차 망설임 없이 팔아넘길 수 있는 여자. 김민정은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임신 중이라 구속은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신상이 털릴 대로 털린 뒤였다. 모무역 회사 격리 출신, 거래처 유부남 꼬셔서 회사 잘림, 임신 6개월의 사기 혐의로 체포. 이런 키워드들이 조합되어 인터넷을 떠돌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SNS 계정을 찾아냈다. 사진은 다 지워졌지만 캡처본이 이미 퍼져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명품을 휘감고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미슐랭 식당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댓글은 욕설로 도배되었다. 남의 마누라 돈으로 첩질하면서 저러고 싶냐? 낯짝도 두껍네. 저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알고 쓴 거야? 배 속에 애가 불쌍하다. 애 태어나면 아빠는 간방에 있겠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나는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 그저 유진이가 보내주는 기사 링크와 캡처들을 확인하고는 여론전 자료로 쓸 만한 애라고 짧게 답장했을 뿐이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뉴스랑 댓글은 볼 테니까. 3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다. 12월 중순 서울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날이었다. 나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눈을 밟으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정하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 바깥 세상과는 딴판이었다. 나는 방청석 뒷줄 구석에 앉았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판사는 50대 남자로 검은 볼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검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목소리가 랑했다. 피고인석에는 2사람이 서 있었다. 강성훈과 김민정. 최순자는 고령인 대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오늘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강성훈은 쭈글쭈글한 미결 수용 수의를 입고 있었다. 푸르딩한 옷가슴에 수인 번호가 박혀 있었다. 머리는 덥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다.
눈밑이 쾌한 게 석 달 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다. 그 옆에 선 김민정은 만삭에 가까워 배가 산처럼 불러 있었다. 그녀 역시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인부용이라 펑퍼짐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누렇게 떠서 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 강성훈 김민정은 사문서 위조 사기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법적으로 절도에 해당 혐의로 피해 금액 합계 1억 6천만 원 미수, 금액 3억 8천만 원 나는 그 숫자들을 제목들을 법률 조항들을 가만히 들었다. 1억 6천만 원이 그건 내가 7년 동안 안 입고 안 먹으며 쌓아 올린 신용이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야근하고 휴가도 반납하며 성실하게 읽어낸 내 삶의 점수였다. 그걸 그들은 차를 사고 가방을 사고 임산부 비타민을 사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데 썼다. 검사의 구형이 끝나고 피고인 최후 진술 차례가 되었다. 강성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저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명하자면 저는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판사가 말을 끊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서지원 씨의 혼인관계는 2024년 11월 13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해당 소비에 대한 서면이나 구두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인정합니까? 강성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인정합니다. 다음은 김민정이었다. 그녀는 입을 떼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판사님, 저는 속았어요. 강성훈이 시키는 대로 전화한 것뿐이에요. 자기 카드니까 맘대로 써도 된다고 했어요. 전처 카드인 줄 몰랐어요.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흘거리며 울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말이 자꾸 끊겼다. 속에 아기도 있는데 제발 선처해주세요. 전 정말 몰랐어요. 법정 안에 그녀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절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피고인 김민정 조사 결과 해당 은행 통화는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발신되었고 통화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 서지원 씨를 사칭하여 네 맞아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분 도용 및 기망 행위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민정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려 강성훈을 향해 소리쳤다. 강성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내가 시켰잖아. 왜 전처 카드라고 말 안 했어? 이 사기구나. 강성훈은 창백하게 질린 채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하세요. 판사가 법을 두드렸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강성훈. 사문서 위조 사기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실형 강성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피고인 김민정 신분 도용 및 사기 방조 혐의 유죄징역 2년에 처한다. 단 현재 임신 중임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출산 이후로 유회한다. 김민정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대성 통곡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성훈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연문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가 내가 앉은 줄을 지나칠 때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 억울함, 공포, 그리고 애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지원아, 그가 입을 벌려 내 이름을 불렀다. 지원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지원아. 교도관들이 그를 잡아지만 그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지원아,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기회 한 번만 줘, 제발. 나는 자리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구하지도 일어나지도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철문이 열리고 강성훈이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 섞인 외침이 멀어지다가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완전히 차단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무릎 위에 놓인 내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서도 흥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가 내 이름을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걸 들은 게 결혼 7년 동안 그는 나를 지아. 너 밥 안 하냐까? 짜증나게라고 불렀다. 지원하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이제야 내 이름을 부르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복도 창문 너머로 한방 눈이 쏟아지는 게 보였다. 눈송이들이 법원 계단 위로, 주차된 차들 위로, 행인들의 우산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법원 현관문을 밀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다. 찬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베고 지나갔다. 하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더할 나위 없이 선명했다. 판결이 나고 몇 달 뒤 내 삶은 서서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아니, 회복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강성훈과 함께 샀던 아파트를 차분했다. 강남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24평형. 대출은 우리 둘 공동명의였다.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폭이 각설을 썼었다. 그때는 그저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판결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강성훈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그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피해자인 나에게 변제할 의무가 생겼다. 유진이가 재산명의 변경 절차를 도와줘서 그 아파트는 온전히 내 명의가 되었다. 나는 그 집을 바로 팔았다. 매수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신혼부부였다. 여자는 임신이라 배가 살짝 나와 있었다. 그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나는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거실에 서서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남편이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여보, 저기 봐, 남산 타워 보인다.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묘했다. 7년 전 나도 저 자리에 저렇게 서 있었다. 그때 강성훈도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지원아, 여기 위치다. 나중에 애 학교 보내기도 좋겠어? 우리는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다. 집은 5억 2천만 원에 팔렸다. 대출금 잔액과 중개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내 손에 2억 8천만 원이 쥐어졌다. 나는 그 돈으로 한남동에 작은 빌라를 하나 샀다. 평수는 작았지만 남쪽으로 난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다. 테라스는 2평 남짓했지만 햇살이 기가 막히게 잘 들었다. 아침이면 통유리 창으로 햇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밝혔다. 테라스에 라탄 의자와 원형 테이블을 놓고 화분 몇 개를 들였다. 이사하던 날 고양이도 한 마리 입양했다. 3살 된 삼색이 이름은 두부 원래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맡기 싫어해서 보호소로 보내진 아이였다. 두부는 처음 집에 온 날 소파 밑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동그란 눈만 내놓고 나를 경계했다. 나는 소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천천히 뻗었다.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야. 두부는 한참이나 나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기어나와 내 손가락에 머리를 비다. 그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신다. 아침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두부는 내 발치에 식빵을 굽고 앉아 햇볕을 다 7시 30분 출근을 한다. 회사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나의 냉철함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인사팀장의 표현이었다. 덕분에 나는 승진했고 연봉도 40%나 올랐다. 지금 나는 기획본부장이다. 내 밑으로 팀원이 12명이다. 헤드헌터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일주일에 2~3번씩 이직 제안이 들어온다. 하지만 당분간은 옮길 생각이 없다. 그저 이 고요한 일상을 즐기고 싶다. 가끔 강성훈 생각이 난다. 그리움은 아니다. 그냥 기억이 날 뿐이다.
법정에서 창백하게 질려있던 얼굴, 내 이름을 부르짖던 목소리. 한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 3년 6개월 그는 감옥에서 3년 6개월을 살아야 한다. 출소하면 39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 최순자는 집행회로 풀려났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사회적 명예는 그 영상이 퍼진 순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들이 전 며느리 카드를 훔쳐 쓰다 감옥 갔다는 소문이 동네 퍼져서 아무도 그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는 그런 사람 내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관리소장이 찾아가 넌지시 이사를 권유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요즘 그녀는 해가 져야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고 마트에 갈 때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닌다고 한다. 나한테 몇 번 전화를 걸어왔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몇 통 왔다. 지원아 어이다 얼굴 좀 보자. 지원아 그 일은 나도 성훈이한테 속은 거야? 지원아 내가 미운 거 안다. 그래도 내가 성훈이 어미인데. 나는 그 문자들을 캡처해서 보관한 뒤 번호를 차단했다. 김민정은 판결 한 달 뒤에 아이를 낳았다. 2kg 남자아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성훈은 친자 확인을 거부했다. 그는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김민정 씨와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녀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최순자는 더 독했다. 그녀는 김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우리 강씨 집안 핏줄 아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김민정은 전과 기록이 있는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경기도 어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면서 정부 보조금과 알바비로 근근히 먹고 산다는 소문만 들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아이는 죄가 없다. 안다. 하지만 내 알바 아니다. 6개월 뒤 어느 봄날 아침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벚꽃이 만개했다. 여기서도 한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분홍색 벚꽃길이 구름처럼 보였다. 두부가 방석 위에서 고롱고롱 코를 골고 있었다. 휴대폰을 열어 단력을 확인했다. 4월 15일 화요일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메모장 앱을 켰다. 증거 리스트라는 폴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72장의 캡처 사진과 수많은 녹취 파일, 문자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폴더를 길게 눌렀다. 삭제 버튼이 떴다. 이 메모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된 메모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확인을 눌렀다. 화면에서 폴더가 뿅 하고 사라졌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 잔을 들었다. 온도가 딱 알맞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옅은 꽃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봄이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발치에 누운 두부를 내려다 보았다. 녀석은 배를 까뒤집고 내 발을 허공으로 뻗은 채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귀여워 피식 웃음이 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오후 3시에 신제품 런칭 기획회의가 잡혀 있었다. 중요한 회의였다. 내 인생은 계속된다. 당성훈의 출소일 휴대폰 달력에 알림조차 설정해 두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단일초도 쓰고 싶지 않으니까. 코트를 입고 가방을 맸다. 허리를 굽혀 두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녀올게.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두부가 야항하고 대답했다. 현관문을 열고 4월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세상은 넓었다. 내 남은 생에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그들만의 시공창에서 계속 가라앉을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이, 이제 영원히 상관없이, M.